네, 안녕하십니까. 잘 쉬고 오셨어요? 네,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이제 디지털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 시간보다는 길지 않겠지만, 네, 조금 어려운 내용일 수 있는데, 가능하면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디지털 오디오와 디지털화에 관한 이해, 그 방식과 문제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비트 뎁스와 샘플링 프리퀀시까지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진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진법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0과 1로 표기를 하고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활용하고 그 다음에 컴퓨터를 활용할 때 이 이진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데이터가 정리가 되고 데이터가 저장이 되죠. 오디오도 마찬가지입니다. 디지털화를 시키려면 0과 1로 오디오를 표기를 해야 합니다. 근데 이제 이진법이 무엇이냐? 아마 아시는 분들도 있고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가장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지금 이 아래에 나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숫자를 이제 2로 나눈다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네, 그래서 0은 0이고요. 그 다음에 2는 왜 1, 0이냐? 2와 첫 번째 숫자를 표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 1 하면 1과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얘가 네 번째니까 4, 2, 1에서 4만 있으면 4가 되고 5가 되면 그러면 4와 1이 있어야 되니까 이 두 개가 이진법으로 5가 101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8을 표기하려면 4, 2, 1 다 더해도 7밖에 되지 않죠? 그래서 앞에 숫자가 한 자리가 더 필요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1과 0으로 순서대로 그 순서에 무슨 숫자가 들어와야 되는지를 미리 약속해 놓고 그것을 순차대로 표기하는 것을 이진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화라는 것은 영어로 디지타이제이션이라는 표현을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화는 모든 수치들을 디지털화 시키는 것입니다. 0과 1로 표기를 하는 거죠. 0과 1로 표기를 하는데 파형의 경우에는 모는 종이 그리드라는 곳에 파형을 표기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십자수를 해보셨나요? 여성분들은 십자수를 해본 경험도 있을 거고요. 저는 생긴 것답지 않게 예전에 이사를 하다가 보니까 제가 중학교 시절에 학교에 숙제였던 것 같아요. 근데 십자수를 했던 뭔가가 하나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웃겼는데 제가 십자수를 하다니 이런 기억에도 없는 것을 했던 경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남성분들도 십자수에 대해서 아마 기본적인 개념은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왼쪽에 보이시는 이런 형태로 십자수를 표현을 합니다. 개별 칸은 한 가지 색만 정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칸들이 모여서 멀리서 보면 한 가지의 그림이 되겠죠. 디지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칸 가운데 칸이 겨우 교차하는 지점에 점만 찍어서 여기 보이시는 이런 파란 점들을 찍어서 그것을 이어서 나중에 파형 형식으로 이해를 하는 거죠. 얘기만 들으면 굉장히 간단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간단한 얘기인지 한번 살펴봅시다.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그래서 우리가 먼저 아날로그를 배웠던 이유는 아날로그에 대해서 이해해야 하기 때문에 아날로그에 대해서 배웠고요. 그래서 그 디지털화라는 것은 아날로그 파형 소리, 우리가 앞전 시간에 배웠던 그 아날로그 모든 파형들을 디지털화 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디지털 변환, 디지타이제이션, 디지타이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변환의 핵심이 있어요. 이거 가장 중요한 건데 이 변환의 핵심이 있는데 디지털 변환 이후에 재생할 때도
원본과 같은 소리를 내야 됩니다. 이 원본과 같은 소리, 원본과 같은 형태의 소리를 재생 가능해야 되는데, 말은 참 쉬운 것 같아요. 그쵸? 말은 참 쉬워서 여러분들 뭐 크게 뭐 별개냐, 대수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쉽지 않은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타이징의 예시라고 하면 소리가 시간에 따른 파형으로 변화되어야 되는 것, 그 다음에 이 소리가 디지털화 시키는 것, 디지털화된 정보가 그걸 저장하고 전송하는 것, 전송한 후 혹은 저장한 후에도 아날로그로 다시 바꿨을 때 원본과 같은, 아까 중요한 부분들 다 제가 강조를 했죠. 이 그림에서 보다시피 이런 복잡할 수도 있고 간단할 수도 있는 파형을 디지털화 시켜서 다시 풀어내면 과연 원본과 같을 수 있을까요? 당연히 같겠죠. 여러분들 파일 저장하고 뭐 오디오 파일 주고받고 뭐 mp3 다운받아서 혹은 뭐 스트리밍 받아서 들을 때 큰 문제 없잖아요. 근데 과연 그럴까 하는 거죠. 왼쪽에는 소리의 가장 기본이 되는 사인파가 있습니다. 이 사인파를 오른쪽에 있는 모는 종이에다가 점을 찍어서 복원을 할 거예요. 이거를 해봐야 우리가 오디오의 디지털화하는 게 얼마나 쉬운지 어려운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한 것처럼 이 모는 종이에다가 점을 찍어서 그대로 복원하면 돼요. 여기서 제가 써놨죠. 간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복잡한 것이라고 해놨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우리가 단순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이거에 한번 우리가 점을 찍어 볼게요. 지금 이렇게 있습니다. 이쪽에도 그리드가 있고요. 이쪽에도 그리드가 있어서 이 그리드 교차하는 지점에 점을 찍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점을 찍으면 점만 봤을 때 어때요? 완벽하죠? 점만 봤을 때 완벽해 보입니다. 근데 이 점을 이렇게 찍을 수 있을까요? 이 점이 지금 뭐가 문제냐면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분명히 이 교차점에 찍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교차점 아닌 부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거 교차점 아니죠? 이거 교차점 아닙니다. 교차한 부분 아니죠? 교차한 부분 아니에요. 교차한 부분도 아니고요. 교차한 부분 아니고 교차한 부분이네요. 그래서 교차한 부분만 동그라미 쳐보면 몇 개 되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동그라미 치고 있는 부분들만 모는 종이에 정확하게 교차한 부분입니다. 문제는 격자에만 찍어야 된다는 거죠. 격자에만 찍으면 원본을 다시 재생시킬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자, 격자에다 한 번만 찍어 볼까요? 다 같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미 오른쪽에 해봤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실습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서 하나하나 얘기해 보면서 디지타이제이션의 문제도 한번 같이 얘기를 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제가 어떤 방식으로 점을 찍었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첫 번째 제가 파란색으로 점을 찍겠습니다. 여기 첫 번째 부분 여기다 점을 찍으면 될 것 같아요. 그쵸? 두 번째 근데 여기와 여기 사이죠. 위에다 찍는 게 나을까요? 아래다 찍는 게 나을까요? 어떤 규칙으로 찍으시겠습니까? 선의 위쪽에 찍으시겠습니까? 아니면 가장 가까운 쪽에 찍으시겠습니까? 저는 그냥 가까운 쪽에, 여기는 아래쪽이 좀 더 가까워 보이니까요. 아래쪽에 찍게요. 다음에 여기는 위쪽이 좀 더 가까워 보이니까 위쪽에 찍겠습니다. 그 다음은 여기가 딱 지나니까 잘 찍으면 되겠네요. 그 다음은 어떻습니까? 여기다가 찍으면 되겠죠? 가까운 데 찍기로 했으니까. 이 두 번째는 중간 가운데 어디쯤인데 아래다 찍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아래다 찍을게요. 그 다음에 여기 부분은 위쪽 가까우니까 이렇게 3개의 점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다시 아래쪽과 가까워지니까 아래쪽에 찍겠고요. 그 다음에 다시 위쪽, 그 다음에 아래쪽 찍고 아래쪽 찍고 이 여기는 여기도 아래쪽 찍고 아래쪽 찍고 여기다 찍고
여기다 찍고 여기다가 격자에만 찍어야 되죠. 예,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격자에만 찍어야 돼요. 네, 점점 모양이 이상해지죠. 왜냐면 격자에만 찍어야 되니까요. 네, 그러면 여기 옆에서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이 이러한 점이 찍히게 됩니다. 네, 제가 무슨 원칙으로 찍었죠? 네, 선과 점이 가장 가까운 쪽에 찍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남았죠. 근데 한번 이거를 여러분들 가까이에 찍었다고 치고 한번 선을 그려봅시다. 제가 미리 얘기했지만 여러 번 얘기했지만 저 미술 못해요. 그림 못 그릴 생각하시고 잘 한번 여러분들도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선과 선을 잇는데 이제 선과 선 사이가 가까운 점에서 가까운 부분이라고 했으니까 한번 따라 그려봅시다. 네, 어떠십니까? 오른쪽이 왼쪽과 비교해서 제 그림의 실력에 문제가 있기도 하지만 점을 따라 그리니까 어때요? 정확하게 점과 점 사이가 만약에 완전히 어긋나거나 많이 어긋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 판단하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비교해 볼게요. 이 선이랑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같습니까? 이미 다르죠. 딱 봐도 달라 보여요. 이게 바로 디지타이제이션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자연계에 있는 환경들을 사진이나 소리로 남겼을 때 그것을 100% 재현한다라는 것을 사실 우리는 굉장히 쉽게 생각하지만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영상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화소들이 1억만 화소, 휴대폰만 해도 1억만 화소 이렇게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화소들의 그 간격이 좁아야 그것에 대해서 가장 디테일하게 표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디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직접 경험해 봤지만 디지털화의 문제점은 모눈종이 사이에 지나갈 때, 파형이 사이에 지나갈 때 그러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리면서 생각해 봤겠지만 모눈종이 간격이 좀 더 좁으면 이 문제가 조금 더 낫겠죠. 그 다음에 점을 복원할 때 뭔가 약속을 하면 괜찮겠죠.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보이시는 이 4개의 점 같은 경우에는 일직선상에 있지 않는데 파형은 일직선상에 있으니 이 4개 점의 어떤 평균을 지나가는 선을 그리도록 약속을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것이 바로 AD 컨버전의 어떤 알고리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혹시 다른 것도 생각하실 수 있나요? 이 점만 보고 원음으로 조금 더 낮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생각해낼 수 있다면 굉장히 똑똑하신 분일 겁니다. 아마 음향계에 뭔가 돌을 던지실 수 있는 뭔가 음향계를 발칵 뒤집어 놓을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의 아이디어 만약에 있다면 한번 잘 살려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렇게 가로와 세로 모눈종이의 이것을 나누는 방법을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세로를 비트 뎁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가로를 샘플링 프리퀀시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 세로 비트 뎁스를 수치화하는 것을 퀀타이제이션이라고 해요. 퀀타이제이션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샘플링 프리퀀시를 수치화하는 것을 샘플링이라고 부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간격이 더 좁으면 좁을수록 어떻겠어요? 간격이 좁으면 좁을수록 더 구체적인 소리가 나겠죠. 그러면 과연 우리는 지금 이 세대를 살면서 얼마나 디테일한 소리를 듣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mp3 때문에 많이 잊혀진 포맷이긴 하지만 CD라는 포맷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CD 포맷을 기반으로 mp3가 제정이 됐고 물론 이거 관련해서는
아마 학기 후반에 여러분들에게 잘 정리를 해드릴 시간이 있을 거예요. 뭐 mp3가 언제 나오고, 현재 여러분들이 뭐 유튜브나 이런 데 많이 활용하는 AAC가 언제 출시가 됐고, 뭐 어떻게 정의가 됐고, 무엇이 차이가 있는지, 그것은 학기 후반에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44.1kHz 16비트가 무슨 얘기냐? 먼저는 44.1kHz가 샘플링 프리퀀시고요. 이것이 샘플링 프리퀀시고 얘가 비트 뎁스입니다. 그래서 44.1 이라는 것은 여기서 키로라고 써 있죠. 44,100. 1초에 44,100칸으로 쪼개서 거기에 오디오를 담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6칸이라는 것은 아까 이진법이었죠. 비트 뎁스가 16비트니까 여기 써 있는 것처럼 2의 16승입니다. 2의 16승입니다. 여러분들 계산하는 것을 귀찮아 하시니까 제가 미리 계산해 놨어요. 65,536칸. 위아래로 65,536칸 짜리 모는 종이에다가 우리는 오디오를 그릴 거예요. 그것의 의미가 바로 CD 포맷입니다. 44.1에 16비트.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활용하고 있는 오디오 유형별 포맷을 보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뭐 전화는 옛날 유선 전화, 뭐 지금 가정집에 전화를 쓰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 그 전화에 해당되는 포맷이고요. AM은 HD 말고 예전 AM 라디오, FM은 지금 현재 전송되고 있는 FM 라디오, 그 다음에 CD는 조금 전에 다뤘죠. 그 다음에 DVD 오디오는 여러분들이 프리미어나 파이널 컷 프로 혹은 유튜브에 송출할 때, 유튜브에 업로드할 때 활용하는 오디오 포맷들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더 쉽습니다. 또 전화를 보시면 샘플링 레이트가 8K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8,000칸인 거죠. 그 다음에 비트 뎁스도 2에 8칸밖에 안 돼요. 그러면 칸이 CD에 비해서 많이 작죠. 그래서 소리가 어떻습니까? 소리를 들었을 때 되게 멍청하게 들려요. 아마 여러분 지금 휴대폰을 활용하시고 스마트폰을 통하실 때 HD 보이스가 아닌 경우라면 아마 이런 전화 퀄리티에 굉장히 답답한 소리를 들으실 겁니다. AM 라디오도 전화랑 별 차이가 없어요. 샘플링 레이트가 늘어나긴 했지만 소리 진폭의 크기, 비트 뎁스는 크게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근데도 데이터 비율은 꽤 많이 늘어났죠. 그 다음에 FM 라디오는 어떻습니까? 이제 여러분들 자동차를 타거나 아니면 집에서 라디오를 들으시는 분들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FM 라디오부터는 스테레오 전송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샘플링 레이트도 아까 봤던 CD랑 똑같은 16비트고요. 다만 라디오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샘플 레이트는 32kHz가 됩니다. 사실 전 데이터 비율은 이 두 개를 곱한 것이고요.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 경우가 생길 겁니다. 그래서 대역폭은 15kHz까지 나오기 때문에 물론 CD 음질은 아니지만 FM 라디오도 여러분들이 듣기에는 크게 문제되지 않는 소리들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CD 포맷은 아까 봤으니까 넘어가기로 하고요. DVD 오디오 같은 경우는 48에서 192kHz 굉장히 해상도가 높아지죠. 이거의 거의 1.2배에서 1.1배에서 최대 몇 배입니까? 거의 4배 반 정도의 수준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비트 뎁스 같은 경우에도요. 16에서 24비트 별 차이 아닌 것 같잖아요. 한번 계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의 16승 대 2의 24승. 얼마나 차이 나는지 한번 집에서 계산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이 뒤에 정리해 드릴 건데 아마 시간상 이번 시간에 해드리긴 힘들 것 같고요. 물론 가는 데까지 가겠지만 하게 되면 하고요. 아니면 다음 시간에 굳이 중간고사 범위가 늘어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좋아할 것 같지는 않아서 중간고사 범위 할 수 있는 데까지
네, 여러분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데이터 폭도 늘어난 만큼 어마어마하게 늘어났고요. 대역폭은 여전히 20kHz입니다. 왜? 샘플링 레이트가 늘어났는데 대역폭 그대로일까? 네, 뒤에 가서 이것도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비트 뎁스가 나왔네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비트 뎁스 뭐였죠? 네, 이 파형에서 샘플링 프리퀀시는 가로축이었고요. 비트 뎁스는 네, 바로 세로축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로축을 표기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세로축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소리 크기입니다. 파형이 크다면 큰 소리가 되겠고요. 파형이 작으면 작은 소리가 되겠죠. 앞에서 봤듯이 8비트, 16비트, 24비트 뭐 이런 얘기들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16비트와 8비트의 차이 혹은 16비트와 24비트의 차이가 어마어마하다고 얘기를 했죠. 네, 왜 그런지 여기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비트란 2의 몇 승이냐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네, 8비트는 2의 8승이니까 256칸. 에게, 그쵸? 네, 몇 칸 안 돼요. 근데 16비트는 우리가 아까 계산한 것처럼 65,535. 65,536일 거예요. 아마 제가 이거 오타 한번 냈었던 것 같은데. 네, 한번 계산을 해봐야겠는데 2를 곱해서 5가 나올 리가 없죠. 네, 65,536일 거고요. 그 다음에 24비트로 늘리는데 뭐가 차이가 있느냐? 네, 2의 24승이기 때문에 읽으실 수 있겠습니까? 167,772 1600만. 제가 왜 틀렸는지 알겠네요. 이런 돈이 통장에 찍혀 있으면 참 좋겠네요. 1677만 7216 칸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칸이죠. 16비트가 24비트에서 2배가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65,536을 2번 곱하는 거니까요. 이런 수치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비트 뎁스가 정해지면 이 비트상에 담을 수 있는 시그널과 노이즈 레이쇼, SNR 여러분 배웠죠? 네, 두 번째 시간인가 배웠습니다. 세 번째 시간인가. 여러분들 기억 안 나시면 다시 돌아가서 보이시고요. 네, 아마 보실 수 없을 경우도 생길 겁니다. 인터넷에 올라간 동영상이 3주까지만 오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보실 수가 없을 거고요. 제가 첫 강의를 제외하고 첫 번째 여러분과 노닥거리는 걸 제외하고는 유튜브에 올려놨습니다. 물론 뭐 여러분들 수업 시간을 채우시기 위해서 유튜브를 보시겠지만 실제적으로 정보를 위해서 여러분들 유튜브가 필요하신 경우라면 뭐 LMS 상에서 저에게 쪽지를 남겨주시든지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지금은 LMS 상에서 닫혀있는 강의더라도 여러분들 재학생들이라면 보실 수 있도록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간고사 지나기 전에 정리해드릴 것이 아마 있을 겁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수업 시간에 다룬 것들은 한 번 하고 끝나는 경우는 없어요. 매우 중요하거나 아니면 그 다음 수업에 나오는 나중에 나오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정리를 해두셔야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이 SNR이 정해집니다. 비트에 따라서 노이즈와 시그널 최대 크기가 결정이 되겠죠. 그것을 우리는 다이나믹 레인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용어가 나와요. 여기서 용어가 나옵니다. 네, SQNR. 뭔가 되게 어려운 용어 같죠? 네, SQNR. 그렇지만 따져보면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시그널 투 퀀타이제이션, 비트 뎁스 관련한 노이즈 레이쇼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공식이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워 보이지만 여러분들 원리를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고요. SQNR을 구하는 공식은 20 곱하기 로그 10의 2의 Q입니다. 이렇게 하면 저를 욕할 것 같아요. 그쵸? 네, 이거를 로그 함수 여러분 1학년 때 배우셨는지 모르겠지만 로그 함수 계산하라고 하면 저한테 보통 교수님들한테 욕을 하더라고요. 가장 간단하게 변환하는 방법은요, 20 곱하기 로그는 앞으로 뺄 수가 있어요. 네, 그 다음에 로그 10의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20과 2를 곱하면 대략 6.02가 됩니다. 제가 수학을 잘해서가 아니라 외우고 있는 겁니다.
굳이 수학을 막 머리로 하지 않아요. 근데 그냥 간단한 거 몇 개 외우면 됩니다. 아까 16비트? 예, 65,536. 뭐 이런 거. 24비트? 몰라도 돼요. 네, 왜냐면 24비트를 물어보는 사람 없거든. 그래서 그것을 간단하게 변환하면 이렇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걸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요거는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비트 뎁스에 따라서 SQNR을 구하는 공식이고요. 여기서 Q는 나왔죠? 비트 뎁스를 말합니다. 그래서 8비트라면 8, 16비트라면 16. 예, 그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 비트별 다이나믹 레인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트별 다이나믹 레인지는 16비트의 경우 16 곱하기 6.02 그래서 약 96dB가 되고요. 그 다음에 24비트 같은 경우는 24 곱하기 6 해서 약 144가 됩니다. 32비트의 경우는 32 곱하기 6 해서 약 192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한 번에 정리해드리기 위해서 이걸 보여드리는데요. 비트 뎁스별 다이나믹 레인지 계산해봤고 비트 뎁스별 스텝들 아까 봤죠? 16비트 65,000대 24비트는 1600만 대였어요. 그걸 2배를 곱하면 또 얼마가 될지 여기 써 있습니다. 42억 대략 43억 스텝 정도 돼요. 어마어마한 수치죠. 굉장히 많은 수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차트 보시고 필요한 부분들 메모해 놓으시거나 대략 기억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서 바라는 것은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머리가 나쁜 편이기 때문에 외우는 것을 여러분에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필요할 때 찾아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찾아보실 수 있게 정리해 놓으시면 되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첫 시간에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듣고 그때 그 방송음향 교수님이 뭐라고 한 것 같은데 그거 대략 중간고사 전에 배웠어. 이 정도만 해도 굉장한 거예요. 그래서 중간고사 용으로 여러분들이 자료를 정리해두면 거기서 찾으시면서 이 비트별 다이나믹 레인지와 비트별 스텝을 여러분들 정리하신 걸 찾으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이 왜 필요하냐? 오늘 아마 비트 뎁스까지만 해도 여러분들 많이 하실 것 같아서 여기서 마치게 될 것 같은데요. 현실 세계에 필요한 다이나믹 레인지 혹시 여러분들 지난번에 들었었던 그 기억나십니까? 이러한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가청 한계를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한 게 소리에 여기 보시면 threshold of hearing이라고 돼서 소리가 듣는 최저 한계가 10dBSPL입니다. 그 다음에 가장 큰 제트기가 지나가거나 아니면 옆에서 1m 앞에서 바닥을 뚫는 드릴이 때리는 소리가 130dB죠. 물론 그것을 들으라는 의미는 아니지만 우리가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최대치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얼마나 차이 나죠? 130dB 빼기 110dB면 바로 120dB 정도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근데 아까 봤지만 비트별 다이나믹 레인지 같은 경우에는 16비트가 약 96이어서 이 120dB 차이를 다 담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24비트가 되면 어떻습니까? 144dB 차이를 담을 수 있기 때문에 가장 큰 소리와 가장 작은 소리를 차이를 24비트 내에는 담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클래식 음악이나 최근에 DVD 같은 경우에 24비트를 많이 추구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물론 소리의 섬세함도 있겠지만 그 소리의 차이를 다 담아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24비트를 선택하고 프로페셔널 대역에서 24비트를 선택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까지가 아마 다음 주에 중간고사를 보게 되면 아마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학교에서 더 원격으로 하게 될지 아니면 오프라인으로 저희가 모여서 수업을 하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 관련한 공지는 제가 입수하는 대로 여러분들 LMS 상에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아쉽겠지만 안타깝겠지만 LMS를 좀 자주 하루에 한 번은 아니겠지만 한 2, 3일에 한 번 체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별도의 공지가 없거나 혹은 다른 어떤 학교에서 대안이 나오면 거기에 관련해서 제가 가능한 한 자세하게 여러분들 공지사항에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8주차 되기 전에는 공지를 좀 확인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뭐 다른 방법이 있으면 좋겠는데 공지를 활용하는 게 가장 공식적이고 그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한 것 같아서 뭐 이메일을 보낸다든지 이렇게 되면 뭐 수신했느니 안 했느니 하는 얘기가 있을 수 있어서 학교 LMS 공지상에 중간고사 관련 혹은 8주차 수업 관련해서 제가 입수하는 대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관련된 내용을 잘 정리하시고 혹시 중간고사를 보게 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실망하지 마시고 잘 준비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한 주 동안 또 건강하게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